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원달러 환율도 같이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보통 상식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외국인 자금이 막 들어와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그러니까 환율은 내려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공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시각이었죠.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려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니까 음. 자연스럽게 원화 수요가 늘고 환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은 곧 원화 강세. 이게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죠. 네네. 그런데 최근 자료들, 특히 김준송 분석가 같은 분들 진단을 보면요. 이제 그 낡은 방정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변동이라기보다는 외환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패러다임 변화요? 그런데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세가 약한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당히 강해요. 김준송 분석가도 지적했지만 최근 3개월간 현물 시장에서만 16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특히 10월 들어서는 진짜 불과 8거래일 만에 6조 원 가까이 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러 보따리를 들고 한국 주식시장으로 막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원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마치 물은 계속 붓는데 수위는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현상이잖아요. 아,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욕조에 물을 세차게 붓고 했는데 이게 외국인 자금 유입이죠. 동시에 배수구가 훨씬 더 크게 열려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 배수구가 바로 국내 자본 유출인 거고요. 아, 배수군요. 네. 외국인의 주식 매수라는 긍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달러 공급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팩트죠. 하지만 그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구조적인 달러 수요, 다시 말해서 한국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준성 분석가의 통찰처럼 과거에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이게 거의 환율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처럼 여겨졌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국내 거주자나 기업들의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흐름, 이른바 원화 자본의 해외 유출, 이게 환율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심축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특히 이 현상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욕조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거대한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물, 그러니까 이 자본 유출은 구체적으로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더 큰 규모의 흐름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김준송 분석가가 지적했듯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도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요? 국내장에 좋은데도요? 네. 이게 단순히 국내 증시가 부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린다 이런 차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김준송 분석가에 따르면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예를 들면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거나 하는 이런 해외 생산기지 확보나 M&A를 위한 자금 유출 역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공급망 재편이나 시장 확대 같은 기업들의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죠. 아, 기업 차원의 움직임도 크군요. 그렇죠. 따라서 현재의 자본 유출은 개인과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한국 자본이 구조적으로 더 나은 투자처나 사업 기회를 찾아서 해외로 이동하는 더 큰 흐름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료에 언급된 거주자 외화예금 증가,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외화예금이요? 그건 왜죠?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달러로 바꿔서 해외에 투자하거나 결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잠재적인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외화 예금이 늘면 시중에 달러가 풍부하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지금 같은 맥락에서는 사람들이 미래의 달러 수요에 대비해서 달러를 미리 사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는 거죠. 개인과 기업 모두 구조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기록된 자본 유출입 외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엄청난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현재 논의 중인 한미 간의 그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협상 이야기를 이 환율 문제와 연결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실제 자금이 오간 것도 아닌데 이 협상 논의 자체가 어떻게 지금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대규모 투자 약속 자체가 외환 시장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기대 심리, 그리고 선반영입니다. 기대 심리와 선반영이요? 네, 당장 3,500억 달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또는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달러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미래의 수요를 현재 환율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요?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그림자가 현재 시장 가격에 드리워져서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시장은 현재의 수급뿐 아니라 미래의 예상 수급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김준성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투자의 형태가 직접 투자가 되든 대출이든 보증이든 간에 한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외화 조달 부담을 일으키고 잠재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비슷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형태와 상관없이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 3,500억 달러를 해외에서 빌려서 미국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건 사실상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외화 차입은 국가 신용도에 부담을 주고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거 있죠? 국가가 해외에서 돈 빌릴 때 기준금리에 더해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금리, 이걸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증 형태 역시 잠재적 부채로 간주되어서 금융시장에서는 비슷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게다가 YTN 자막뉴스 같은 데서 보도된 것처럼 이 협상 자체가 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한국 측은 좀 대출이나 보증 아니면 단계적인 투자를 선호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직접 투자, 심지어는 선불 투자 요구까지 나왔다는 말도 있어서 양측 간극이 상당해 보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되는 거죠. 미래의 불확실성이 현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한편 이런 원화 약세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 즉 외환당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자료에 구두 개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로 하는 경고가 실제로 시장에서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네, YTN이나 MTN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구두 개입은 외환 당국이 실제 달러를 사고 파는 시장 개입에 나서기 전에 최근 환율 움직임이 좀 과도하다,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경고성 발언을 통해서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치죠. 단기적으로는 투기적인 움직임을 좀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변동성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우 소장님도 최근 당국의 개입이 투기 세력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억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효과가 있긴 있군요. 이게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구두 개입만으로는 환율의 어떤 근본적인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구조적인 자본 유출이라든지 대규모 투자 협상 관련 불확실성 또는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근본적인 원화 약세 요인 자체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본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구두 개입의 효과는 대체로 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김준송 분석가는 현재 시장 움직임을 보면 한국은행이 단순히 말로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면서 즉 달러를 팔면서 인위적으로 환율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쓰면서요.
공식 발표는 없지 않나요? 네, 공식 발표는 없죠. 하지만 시장에서 달러를 파는 주체들이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기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에도 물량을 계속 내놓는 듯한 움직임이 관찰될 때 이걸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미세 조정 개입으로 추정하는 거죠. 아마도 그 한미 투자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할 때까지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급격한 충격을 좀 완화하려는 그런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두 개입은 임시 방편이고 실제 개입도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준송 민석관은 이걸 두고 이건 진짜 개방이 아니다라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했던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는 건가요? 겉보기에는 거래 시간도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외국 금융기관 참여도 허용하고 분명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준송 분석가의 주장을 요약하면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은 핵심적인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좀 부수적인 부분만 손대는 피상적인 조치에 가깝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조치요. 네.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제한, 즉 첫째,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빌릴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둘째, 내국인이 외환당국의 허가나 용도 증빙 없이 달러 같은 외화를 자유롭게 팔 수 없는 구조,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핵심 제안은 그대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면 원화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원화를 빌릴 수 있는 길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흔히 말하는 유로원 시장,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화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하는 역외의 원화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국내 시장 접근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원화 차입이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내국인의 경우는 달러를 팔고 싶어도 여전히 복잡한 신고 절차나 용도 증빙 요구 같은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진정한 의미의 시장 개방이라면 이런 근본적인 장벽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정부는 아마도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나 통화량 통제력 약화 이런 걸 우려해서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어떤 우려요? 간용, 내국인이 자유롭게 달러를 빌려와서 원화로 바꿔 시중에 풀면 원화 유동성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인이 원화를 쉽게 빌려서 달러를 사서 나가버리면 자본 유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죠. 하지만 김준송 분석가는 이런 통제 유지 전략이 오히려 외환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약화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만성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합니다. 이미 NDF, 역외 차익 결제 선물한 시장을 통해서 사실상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현물 시장보다 훨씬 큰 상황에서 단순히 국내 시장의 거래 시간만 늘리고 제한된 외국 기관 참여만 허용하는 걸로는 시장의 근본적인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겉모습만 바꾸는 개방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 즉 코스피가 오르는데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이 구조적 자본 유출의 시대가 우리 경제와 투자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떤 결과들을 예상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김준송 분석가는 심지어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강세장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는 과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5천에 환율 1,600원이요? 그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마치 과거 일본 사례처럼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분명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낮춰도 이익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으니까요. 수출 기업은 좋겠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수입 물가의 급등으로 이어져서 일반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입 물가가 문제네요. 네, 월급은 그대로인데 당장 마트에서 사는 수입 과일 가격 오르고 해외여행 경비 부담 커지고 유학 비용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체감되는 거죠. 서울경제TV에서는 이런 상황의 극단적인 예시로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면서 경고하기도 했어요. 베네수엘라요? 네. 베네수엘라는 정부가 통화량을 마구 늘리면서 주가 지수 자체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동시에 화폐 가치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명목적인 자산 가격 상승이 실질적인 부의 증가로 전혀 이어지지 못한 아주 비극적인 사례죠. 끔찍하네요.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 지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산의 실질 가치, 즉 원화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현재 환율조차도 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미 1,600원에 근접했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스피 지수만 보고 웃을 상황이 아니라는 좀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투자 공식들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오건영 단장님 조언도 있었죠? 맞습니다. 오건영 단장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패러다임 전환기, 그러니까 과거의 규칙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특정 자산이나 전략에 대한 쏠림 현상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라는 기본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요. 분산 투자요? 기본이지만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 과거 경험에만 의존해서 미국 주식이 무조건 최고다. 이런 생각에만 매몰되거나 코스피 오르면 환율은 당연히 떨어진다는 낡은 공식에만 기대는 투자는 이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만 봐도 많은 사람들 예상과 달리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또 최근 금 가격의 이례적인 강세라든지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과거 고점만큼 강하지 못한데도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라든지 기존 분석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주식, 채권, 원자재, 달러 등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좀 넓게 분산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전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환율 자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김준송 분석가를 비롯해서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인 등락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추세로 볼 때는 원화가 강세보다는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세 가능성이 높다. 네, 구조적인 자본 유출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김준성 분석가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1,600원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준우 소장님 역시 기술적인 분석 등을 토대로 1,480원에서 1,490원까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1,500원, 1,600원까지요? 특히 주목할 점은 YTN에서도 지적했듯이 달러 인덱스 DXY, 그러니까 유로, 엔 같은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전반적인 가치는 이전 고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도 원화 가치만 유독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다른 통화보다 원화가 더 약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달러 자체의 강세 요인 외에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한국의 구조적인 자본 유출 문제나 한미 투자 협상 관련 불확실성 같은 원화 고유의 약세 압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글로벌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기엔 어려운 우리 내부의 요인이 크다는 의미죠. 네, 오늘 정말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통용되던 코스피 상승 이퀄 원화 강세라는 이 연결고리가 약해지거나 심지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라는 달러 공급 요인을 압도할 만큼 한국의 기업과 개인들이 해외 투자나 사업 등을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미 간의 대규모 투자 협상 논의 같은 미래의 잠재적 달러 수요 요인까지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아무리 한국 주식을 사들여도 원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분석의 골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앞에서 당국의 시장 개입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속도를 조절하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그 추세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시장 개방 조치 역시 거래 시간 연장이나 일부 외국기관 참여 허용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외국인의 자유로운 원화 차입 제한이나 내국인의 외화 매도 관련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무늬만 개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은 단순히 환율 수치의 등락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내부의 자본 흐름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자 더 깊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김준송 분석가 등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이 원화를 자유롭게 빌리고 내국인이 달러를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소위 진정한 의미의 외환시장 자유화가 이루어져야만 한국 금융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 확대나 통화정책 통제력 약화 혹은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완전한 개방을 주저하는 듯 보이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러한 표면적인 우려들을 넘어서 한국이 완전한 금융시장 통합과 자유화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장벽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제적인 손익 계산이나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기술적인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정치적인 고려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적 관성, 혹은 변화보다는 통제에 더 익숙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의미 있는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